소개받은 유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기가 시작하는 무렵인데 이렇게 많은 의원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OTT와 인공지능 그리고 방송광고라는 세 꼭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OTT 많이 보시죠? 이 변화하는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전통 방송광고가 변화 속에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쓰는 행성형 인공지능 이걸 써가지고 주제를 주서 쓰라고 했더니 이 이미지가 생성됐는데요.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게 대부분 넷플릭스가 학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글로벌 그리고 많은 채널들의 생성, 그리고 폭주하는 경쟁 이런 것들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이런 변화의 변곡점에 있는 게 요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국내외 시장의 지형도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최근 데이터로 좀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패스트는 광고 기반의 OTT, 광고 전적으로 광고만에 기반하는 OTT를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성을 말씀드리고 국내 방송 광고 시장의 대응,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와의 관계 이런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OTT 여러분 아십니까? 벌써 이게 흥행한 지 좀 됐는데 아직도 마음에 떠오르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OTT를 생활하는 것이 2천만 명이 이제 넘었죠, 그죠? 국민 대부분이 OTT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은 참겠습니다. OTT 시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167억 달러의 시장이라고 통계마다 막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시장으로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2030년도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붐이 있는 성장 가능성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OTT 보면서 볼 것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넷플릭스 저는 해지했거든요. 광고요금제로 바꾸려고.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OTT가 또 생성되면서 기존의 시장들을 잠식하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2천만 시대고 저희 부모님도 70세가 넘었지만은 이 OTT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 국민의 시청에 메인스트림이 OTT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한국이나 해외나 다 비슷하게 넷플릭스의 점유가 약 30% 플러스 한 2, 3% 정도의 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내도 여러 가지 경쟁사들이 티빙이나 웨이브 외에도 여러 경쟁사들이 조인하고 있는 상태고 다양성이 많아지는 출추정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서 이야기한 것은 2,019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상태에 이제 국내 기업인 티빙 플러스 웨이브를 합하면은 넷플릭스의 사용 시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앞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넷플릭스 독주의 시대에서 다양성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OTT 채널 사업자의 수익률은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논의하고 있는 광고라는 것이 뛰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비즈니스의 새 모델을 갖고 와라고 하면 광고 모델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래서 광고 기반의 OTT라는 개념이 재작년부터 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있습니까? 라프펠? 없으신가요? 안 보면 봐야지 MZ세대인데 저는 가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창업자 스토리가 상당히 감동적이죠. 반신불수에 쓸 수도 없는 창업주가 친구와 함께 창업한 애니메이션 OTT입니다. 저도 가입을 하면서 광고를 4개를 봐야 되더라고요. 무료로 볼 수 있는 대신에. 상당히 재미있는 OTT라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기존의 메인스트림 OTT가 터치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그 장르 OTT라고 하죠. 좀 니치 OTT라는 것들이 끼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제 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넷플릭스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런 장르 OTT만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사실상 청소년들의 시청 행태 자체가 이렇게 니치 또는 장르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도 결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국내는 안 되더라고요. 드림플레이어라는 인공지능 OTT 서비스입니다. 저도 이걸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게 국내는 접속이 안 돼서 유튜브에 있는 샘플만 봤거든요. 이제 OTT 시나리오를 AI가 만들어주고 이것들을 공유하는 유튜브와 OTT 인공지능 세 가지가 합성된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샘플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플레이 해주시겠습니까? The crown falls from the wild sea. The throne carved from untamed land. 저는 보면서 재미가 좀 없었어요. For every 대부분의 인공지능 영상 만드는 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미있어진다는 가정하에 볼텐데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이런 유사 소프트웨어로 많아지고 있고, 뭐 나름대로 영상미는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애그리게이트, 그러니까 모여서 집산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형태는 가속화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OTT라는 것이 상당히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도 OTT의 일종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튜브 자체가 워낙 강력한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제외하고 OTT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플랫폼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통해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여기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범주에 광고라는 것들이 개입하기 시작한 게 그 1년, 1.5년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태계가 정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여기 최근 자료를 한번 또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OTT 광고 레비뉴와 전통적인 TV 광고의 수익이 크로싱이 일어나는 게 내년입니다. 2025년. 아직 좀 몇 달 남아있죠, 그죠? 이 크로싱이 이루어지면서 OTT 광고가 상당히 정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업계분들 학생들한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보시면은 미국이 세계 광고비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이게 굳건하게 변하지 않는 통계인데요. 보시면 이제 미국의 AVOD 광고 기반 광고 OTT 사용률이 50%를 육박하고 있는 게 2024년 형태입니다. 서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게 그 광고 기반 OTT거든요. 보시면은 OTT 서브스크립션 파란 것이 상승기보다 빨간색의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르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유럽은 여러분들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답답하고 인터넷도 상당히 느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기반 OTT가 성장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요금제도 대부분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요.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요즘은 가입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화질 품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별로였는데 이제 화질 품질도 조금 더 고화질로 개선을 해준 상태입니다. 아마존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홀로, 디즈니 플러스 모두 광고 요금제를 오퍼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사실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요금제가 미국 기반으로만 봤을 때 성장세가 그런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가면 갈수록 빨간색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태계 전체가 상당히 복잡한 지형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은 넷플릭스는 사실 아마존이 아니라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콜라보해서 광고 상품을 출시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온라인 광고에 강자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광고 기반을 마이크로소프트 힘을 빌려서 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떼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 사업자든지 넷플릭스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광고 사업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웹에 매년 생태계 이렇게 분석해서 올리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왜 광고 요금제가 의미가 있는가? 광고 맨날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락인 효과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50대 애들이 있으니까 본 거를 보고 사용하는 걸 활용하지만 20대, 30대 젊은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채널 시프트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대학원생들 공부하느라고 아마 유튜브 전혀 안 본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광고 기반으로 가입을 하고 계속 갈아타는 형식으로 시청하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제 사업 모델 중에 하나가 플로어 원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기다가 뛰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기는 것을 넣어서 바로 런하고 있는 상태일 정도로 광고 요금제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미래 시청자 기반이 되는 2030 소비자가 그만큼 채널 시프트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다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ARPU라고 하는데 Average Revenue Per User, 그러니까 한 명당 얼마나 레비뉴를 만들어내는지 브랜드에서 라이프타임 밸류가 좀 비슷합니다. 이걸 봤을 때 넷플릭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흔히 광고 자기 잠식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가입제를 쓰면서 서브스크립션을 저처럼 해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서로 간에 서로를 잡아먹는 일종의 카니발라이제이션, 잠식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유저 세그먼트를 나눠서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패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스트도 역시 광고 기반의 요금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전적으로 광고에만 의존한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광고 요금제가 좀 다릅니다. 디바이스 가면 삼성 TV 플러스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패스트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케이블 TV 요금이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들 좋은 TV 왕자의 게임 이런 거 보려면은 케이블 TV 가입비가 상당히 비싸서 못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케이블 TV 가격을 누를 수 있는 게 바로 그 패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삼성 TV 플러스 혹시 보는 분 있습니까? 저도 안 보다가 이 인터페이스가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본지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상당히 편하고 특히 뉴스 보기가 편해서 저는 삼성 TV 플러스를 활용을 하는데요.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패스트들이 미국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넷플릭스도 패스트 사업에 뛰어들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한국의 레거시 플레이어들도 그래서 데뷔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 살 때 IPTV 끼어 팔기 상품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락인이 일어납니다. 또 제가 딴 데로 바꾼다고 전화를 하면은 조금 자전거를 줄까요? 뭘 줄까요? 많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사용하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국은 특수성, 가족끼리 결합 할인, 그리고 아니면 IPTV와 결합 할인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패스트가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IPTV 사업자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같이 번들링해서 오는 전략을 피우기 때문에 해외와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패스트의 성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앞서서 이야기한 그 삼성 TV 플러스 제가 보고 있는 거, 그리고 LG 에드, 우리가 알고 있는 HS 에드 아니고 LG 에드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특이하게. 이것도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볼만합니다. 저도 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한국은 항상 우리 한류를 좋아하니까 K-Fest Alliance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모델은 재밌더라고요.
그 사업자들을 모어서 한류를 전파시키는데 패스트 사업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가 많습니다. 우리 IP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저작권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반대도 있지만은 실제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나라의 채널이 어딜까요? 예, 미국이죠. 빈지와칭을 하는 두 번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사람들이 한류 TV를 빈지와칭하는 게 미드 다음이라고 보면 되니까 사실상 다국적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넘버원의 콘텐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보시면은 한류의 글로벌 확산의 통로가 된다는 면에서 페스트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까운 게 뭐 오징어 게임이 올 12월에 나오죠, 그죠? 예, 그래도 PPL 지금 막 고민을 하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한류를 확산하는데 OTT가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불법 채널로 한류를 콘텐츠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쉬운 면은 그게 한국에 자본을 더 가지고 오고 교류를 만들어내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한국을 마케팅이 약한 나라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상품성 좋은 것들은 많은데 광고 마케팅이 약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왜 TV가 미래에도 의미가 있는가? 요즘 TV라는 게 전통 TV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요즘 뭐죠? 그 레트로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브라운 TV를 사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요. 4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삼성 이코노 TV 비쌉니다. 되려 그 LED TV보다 과거의 브라운관 TV가 더 비싼 그런 상황이죠. 요즘 다 TV는 스마트 TV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TV와 IPTV 그리고 스마트 TV가 함께 만나는 혼종의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V의 강점 뭐냐면요, 그 린백 효과라고 보통 하죠. 편안한 시청 환경이 가장 중요한 혜택입니다. 저도 영화관에 가면은 좋은 점 뭐냐면은 핸드폰을 안 봐서 전 영화관에 가거든요. 요즘 보면은 저희 딸도 그렇지만은 핸드폰을 못 보기 때문에 영화관을 안 간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린백하면서 하나에 몰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게 TV와 영화관이어서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을 TV랑 연동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상 TV는 모든 매체를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넷플릭스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뭘 볼까 이렇게 드래그 하다가 아무것도 안 보는 경험 다 해보셨나요? 요즘 잘 때 TV 보면 눈에 안 좋다고 해서 저도 안 보려고 하긴 하는데 보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효과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배우기는 인공지능이 맞춤 콘텐츠를 준다고 하는데 저한테 맞춤으로 온 건 다 재미가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아직 좀 성장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광고로 봤을 때는 OTT, 패스트 이런 것에 대한 광고주의 선호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글로벌도 비슷하고 국내도 비슷한데요. 기존의 OTT 그 유튜브에 붙은 광고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광고가 나온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상한 콘텐츠, 음성 콘텐츠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을 저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제 수업 교재하려고 항상 스크린샷을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요. 패스트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에서 뭐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지만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에 대해서 호의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TV 광고가 이제는 줄어들고 그래서 OTT 페이즈 TV 아웃이라고 영어로 써봤는데요. 패스트 라이트 업, 그런데 패스트가 TV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삼성 TV 플러스나 LG 에드가 좀 보기가 불편한데 이게 TV와 완전히 이제 붙었을 때 조금 더 잘 통합됐을 때 그때 주는 효과는 더 높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글로벌 광고주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뭐 CTV라고 하면 커넥티드 TV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OTT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TV가 중심이 된 OTT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광고주 선호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서 이 부분은 한국의 상황과 좀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염두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해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케이블 TV 가격이 워낙 비싸고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트 CTV로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쪽에 광고주에 관심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무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요. 글로벌 광고주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의 첫 번째는 브랜드 안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영성을 막 이야기하는 좀 이제 사이비 교주 같은 분의 영상이 있는데, 뭐 이런데 뭐 삼성 갤럭시가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거를 모니터링을 인공지능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유튜브도 이것에 대한 콘텐츠 액세서빌리티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 광고를 회피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P&G의 연구에 따르면요, 유튜브 광고를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매출은 크게 다르지 않거나 동일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브랜드 안전에 대한 심각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패스트나 기존의 OTT 광고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국내도 이제 광고 시장의 반 정도가 디지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이 좀 넘죠. 한 52, 3% 정도 되니까요. 해외가 60%를 감안했을 때 한국에도 약 7, 8%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바로 디지털 광고고, 그 디지털 광고에서 가장 각광받는 것이 동영상 광고, 그 중에서 유튜브와 OTT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디지털이 계속 광고 시장 자체를 견인해가고 있죠. 벌써 2025년도 광고 전략을 준비하고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경기 광고 전망은 상당히 어두울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기반의 광고 또는 OTT 광고 이런 부분은 각광받고 있는 거죠. 침체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광고주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는 이야기가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 검증하는 그룹도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OTT뿐 아니라 인플루언서의 광고 데이터 조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북경 인민대학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인플루언서의 데이터 조작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관련한 그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청률 보고를 보면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큐시트만 보내주는 것처럼 과연 이 광고가 어디에 붙은지 몇 시에 나간지 전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요, 저도 유튜브 광고를 제가 집행해 본 적이 있는데 집행률은 항상 100%를 찍게 돼 있습니다. 타겟 도달률도 항상 100%입니다. 근데 실제 내가 원하는 타겟이 도달이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미궁 속에 있는 게 현재 그 동영상 광고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OTT가 조금 더 좋은 호응을 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는 OTT 이야기를 좀 넘어가는데요. 시청률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거론점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여러분 열어보면은 뭐 아시아권 1위, 뭐 이게 제가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이 1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가 보고식 시청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닐슨이나 뭐 기타 시청률 집계 회사에서 체크한 것이 아니라 자가 보고식 시청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어제 고속도로에 가서 중간에 저희 편의점에 간 적이 있는데, 고속도로에 있는 편의점은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같은 제품인데 고속도로 편의점은 비싸게 팔더라고요. 비슷합니다. 넷플릭스도 선반에 있는 것들을 가격도 바꿀 수 있고요,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상거래적으로 봤을 때. 다른 OTT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점 여기 적었는데, 광고 시청에 대한 방식, 그러니까 전통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봐야지 시청을 했다고 하는데, OTT나 기타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 2초만 봐도 전체 시청으로 카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률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통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마이너스 포인트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OTT 광고는 스킵할 수 있지만은 TV 광고는 스킵이 안 됩니다. 그것도 감안하지도 않고 동일 기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이슈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얼마 안 됐죠. 2022년 10월에 영국의 바브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바브라고 하면요, Broadcasters Audience Research Board라고 하는데 시청률 집계 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왜 가입을 했을까요?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는 광고 사업을 당시 추진하려고 했었고, 발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광고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국에는 가입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집계가 안 됩니다. 영국에도 가입을 했다고 가정했으면 다른 국가에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광고주가 그만큼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시청 데이터 관련 논란입니다. 서드 파티 관련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죠. 결과적으로 플랫폼들은 성향처럼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메타, 그러니까 뭐 구글, 다른 데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자료는 자기의 자산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도 있고,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접근성을 달라고 하고 있는 이런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앞서서 데이터 문제를 여러 번 거론한 이유는 바로 전통적인 광고, 전통적인 방송 광고와 이런 디지털 광고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점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TV 광고에 대한 R&D도 사실상 거의 중지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OTT에 관련한 연구는 더더욱 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시청자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 사진도 하나 찍었는데, 일본 지크다크라고 일본 그 디지털 데이터 인검증위원회라는 데를 방문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일본이 지금 디지털 전환율이 40%가 안 됩니다. 한 34, 5%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 비해서 월등히 뒤진 나라죠. 회의할 때 랩탑을 보니까 아직 플로피 디스크를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중국도 일찌감치 CMAP이라는 연구체를 만들어 가지고 인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는데 답신을 안 하더라고요. 바쁘신가 봅니다. 아무래도. 보시면은 이 다른 나라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국내는 별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일본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인검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인플루언서는 시험을 봐야 된답니다. 이제는. 근데 인플루언서가 시험 보기 어려우니까 인플루언서의 매니저가 대신 봐주고 있고요. 이거를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주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합니다. 한 미디엄이 메인스트림 미디엄으로 가다 보니까 광고가 붙게 되고요. 이 광고, 뒷광고 문제, 뭐 가짜 사기 광고,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들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인검증이 중요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마감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이거 자료 준비한다고 찾다 보니까 예전에 스포티파이 연구했던 게 나오더라고요. 33세 이후로는 새로운 음악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긴 다 젊은 분들이, 회장님도 32 아십니까 지금? 네, 이 정도 다 좋아하실 것 같지만은 실제 저도 딱 보니까 제가 33살 이후에 좋아했던 곡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듣는 라디오나 뭐 음악들을 보니까 다 비슷했습니다. 보면은 스포티파이가 추천이 정확해요. 그런대로 물론 음악이어서 그렇기도 한데요. 스포티파이 알고리즘 보면은 장르, 무드, 데모그래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매트릭, 그리고 빅5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 넣어서 합성을 한다고 하는데, 넷플릭스는 사실상 OTT는 좋아하는 장르의 뭔가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OTT를 보면 세렌디피티 효과를 얻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이런 TV 동영상 산업 또는 TV 광고 산업을 혁신할 때는 아직도 혁신의 성장폭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정말 원하는 좋은 시청 경험, 광고주들이 정말 원하는 정직한 광고 데이터에 기반으로 한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조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자, 광고 기반 OTT 그리고 페스트를 K-미디어 성장의 중요한 기회로 제가 마지막 레스트 리마크를 적어봤고요.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SMCNC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미디어 플래너 부장을 맡고 있는 김나경입니다. 유승철 교수님의 시의적절한 발제에 깊이 감사드리며 광고나 미디어 업계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몇 가지 논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OTT와 패스트 플랫폼의 시장 부상이 광고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그리고 유승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글로벌 OTT 시장은 22년까지 2조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고, 패스트 또한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로 해외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패스트는 이제 구독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서 광고주에게 낮은 비용으로 타겟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AI 기반으로 데이터 드리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제 그 패스트 업체 같은 게 파라마운트의 플루토 TV가 있고, 컴캐스트의 수모,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그 로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패스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사실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 TV와 LG TV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많이 도약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K 컨텐츠의 글로벌 확산이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일단 OTT와 패스트 그리고 CTV의 광고 성장이 기존 TV와 IPTV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OTT와 CTV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사실 전통 매체와의 경쟁을 또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 CTV나 패스트 OTT 안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런 상황이고,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채널들 선택권이 많아짐에 따라서 효과적인 타겟팅을 하는 매체에 조금 더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OTT와 패스트 시장 성장 관련해서 제가 현업 미디어 플래너로서 체감하는 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나 OTT는 넷플릭스 중심으로 집행의 광고주들 많이 하는데요. 뭔가 효율이 뛰어나서 집행하는 매체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브랜딩 차원에서 이제 럭셔리 광고주들이 집행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뭐 코카콜라, 뭐 샤넬, BMW, 볼보와 같은 광고주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효율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유튜브에 비해서 한 4-5배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이 채널이 갖고 있는 브랜딩 자체의 그 퀄리티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OTT의 산업에서는 사실상 제가 이제 웨이브를 오랫동안 담당을 했는데, 어떠한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냐면, 컨텐츠에 이제 좋은 컨텐츠를 갖고 와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자꾸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 웨이브를 보던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티빙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이탈률을 막기 위한 전략들을 더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다른 구독자, 다른 채널의 구독자들한테 광고를 노출시키다든지, 이런 식의 CRM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C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이제 패스트 TV를 집행을 해봤어요. 몇 번 광고주한테 설득을 하고 이 패스트 TV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집행을까지 이끌어냈죠. 근데 사실 TBC 집행을 하면 서브 매체로 보통은 IPTV를 좀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CTV라는 개념 안에 패스트 TV와 일반적인 그 CTV 채널을 갖고 있는 모티브 인텔리전스라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제안을 받아가지고 기존의 IPTV, 뭐 KT 별도로 컨택해가지고 뭐 올레 TV, 뭐 BTV 이렇게 집행했던 거를 그 예산을 가지고 그냥 CTV에 집행을 했어요. 근데 CTV 안에 패스트 TV 플러스 일반적인 그 IPTV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집행을 해봤는데, IPTV는 사실상 뭐 세밀한 타겟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CTV, 패스트 TV 쪽은 데이터베이스로 DMP가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타겟팅이 되고 세일즈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봤더니 효율이 그 타겟팅을 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의외다, 되게 좀 의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패스 TV는 사실은 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삼성 TV나 LG LG 에드
컨텐츠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광고주는 페이스트 TV 빼고 CTV 하면 안 되냐 이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시작인 지점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 높게 이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일단 그 측정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이제 현업에서는 다 디지털 베이스로 측정을 해요. CPM이나 CPV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 시청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률에 대한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OTT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의 기준으로 디지털의 자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미국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그 통합적인 시청률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도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 기반의 이제 스트리밍 시장에서 선형 TV의 이제 포맷의 부활 가능성도 사실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교수님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유럽과 이렇게 미국 넘어서 중국, 일본 쪽에도 이렇게 만나보셨던 것 같은데 만일에 저희가 신뢰성이 있는 타겟팅 광고 뭐 시청률을 뭔가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는 어떠한 기관들과 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청률을 체크한다는 게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신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신문은 ABC 사태를 겪었죠. 시청률에 대한 ABC는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이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면 광고에 대해서 지면 구독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앞서서 신뢰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시청률 집계라는 게 워낙 대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한국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찾는 것이 미국처럼 협회 단위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광고주 협회가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광고주들이 그만큼 끈끈하게 결집력 있는 결단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금전에 대한 문제인데 금전을 낼 의향도 사실은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가가 주도하고 협의체 같은 일종의 사기업들의 협의체가 돕는 형태로 시작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는 국가가 이제 이것을 민간에 대해 위임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구조가 실효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 지끄다끄를 보면요. 일본은 광고주 협회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도를 한 이유는 일본 그 대장성이죠. 일본 그 정부에서 이걸 지표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고 시작했다고 들었고요.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국가가 주도는 잠시 하되 민간의 위임하는 형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뭐 다른 질문은 없으셨고요. 지금 하나 하면 되나요? 네. 저도 약간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 시청률 자체도 통합 시청률을 내는 이슈가 항상 과거에도 많았었어요. 뭐 지상파 TV의 측정, 뭐 케이블 TV는 유사하지만 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디지털 채널의 영상들을 함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게 애매하다. IP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통합 시청률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OTT나 패스TV 성장과 함께 이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대두되는 것이 시적절하다고 굉장히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발표하고 토론 다 들어보셨는데 혹시 뭐 시간은 거의 되긴 했지만 혹시 플로어에서 뭐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우리 학생분들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회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다. 예, 네. 시청 교수님께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시청률이 OTT나 방송이라서 낮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에서 통합 시청률의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시도에
네. 작년도에 그 닐슨 같은 경우에 닐슨 원이라는 것을 출범을 했고요. 이게 사실 제 국내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실체화는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점은 이런 것에 대한 통합 시청률에 대한 수요가 광고주 사이드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닐슨도 궁여지책으로 닐슨 원이라는 것을 출범했고요. 다른 유사 회사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작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국내가 이런 것들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여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시청률과 또 광고 시청률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시청률의 방식의 스탠다드를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걸 저항하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2초만 시청해도 시청으로 카운트가 되는데 온라인 광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고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광고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비를 과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통일할 수 있는 스탠다드를 통일하는 기관도 필요하고 이 통일에 대한 근거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은 다행히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이 아직은 굳건하게 있는데 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의 스탠다드도 상당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는 광고주의 요구에도 맞춰야 되고 해외 스탠다드와 국내 스탠다드의 통일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와 동영상 광고의 스탠다드에 대한 통일 문제도 같이 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들으셨겠지만 유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광고 기반의 OTT하고 패스트 관련해서 향후 저희 방송 광고 시장의 여러 가지 경쟁 상황 또 변화상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 국장님께서는 또 현업에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잘 설명해 주셨고요. 예, 오늘 첫 발표 방송 광고 시장 현황과 경쟁 상황 분석 주제로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유승철 교수님 그리고 좋은 토론해 주신 김나경 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첫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